이번 시간에는 일제강점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우선 세 가지의 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1910년대 무단통치기, 그리고 1920년대 문화통치기, 그리고 1930년대에서 광복할 때까지는 민족말살통치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통치를 강제로 받게 됩니다. 1910년대에는요, 처음에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복종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무단으로 점거해서 통치했다고 해서 무단통치기라는 이름으로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20년대로 넘어가는 배경이 있었는데요. 1919년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3.1운동이라고 하는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 터지게 됩니다. 3.1운동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세를 외치면서 참여했었던 운동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만세운동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일본이 놀랬던 겁니다. 이 조선인들을 어떻게 통치해야 될까 하면서 계속 꼼수를 찾아내다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기만하기로 결정합니다. 너희 그동안 이렇게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너희의 문화를 일부 인정해줄게 라는 식으로 문화를 인정해주는 통치, 문화통치로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문화를 인정해 주었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문화를 인정해주기는커녕 해준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기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다른 말로 기만적 문화통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20년대를 보내고 나서 20년대 말쯤에 가면 세계적인 대공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러한 선진국들의 경제 위기가 들이닥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궁핍한 국가들이 많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추축국 진영,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이러한 국가들이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면서 세계적인 전쟁이 크게 터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본도 이 전쟁에 참여했던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하게 만들었던 그런 병참 기지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30년대를 공부하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지만 이 시기에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요. 여자들은 위안부라고 하는 그러한 끔찍한 성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제강점기가 구분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이에 일본에 맞서서 대응을 하게 됐을 텐데요. 우리의 저항의 역사도 통치 방식에 따라서 변화하게 됩니다. 자, 우선 1910년대에는요. 우리가 일본의 억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에서는 비밀 결사를 만들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국내보다는 우리 연해주라든지 아니면 서간도나 북간도 이러한 중국의 땅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와 국외에서의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20년대에는 우리의 문화가 일부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우리가 독립운동을 살짝 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운동을 했냐면 우리의 실력을 양성하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독립운동의 일부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좀 잘 살아야지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족주의자들 주도로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양상의 운동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품을 애용합시다 라고 하는 물산 장려 운동과 우리나라 사람들을 교육합시다 라고 하는 우리의 대학을 만들자 하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 같은 다양한 양상의 운동들이 전개가 됩니다. 동시에 사회주의자들은요, 자본주의를 비판하게 되면서
노동자와 농민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노동과 농민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20년대에는 이러한 운동들,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주도로 운동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각각의 운동들의 양상은 선생님이 각자 개별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30년대에는 이제 전쟁이 많이 벌어지던 시기였으니까 우리도 전쟁으로 일본에게 맞서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광복군을 비롯한 여러 개의 단체들이 모여서 일본에게 대항하는 그런 전쟁을 벌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을 비롯한 여러 작전을 시도해 보지만 결국에는 그런 작전이 벌어지기도 전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제강점기가 진행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사실 여러분들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강제로 약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인과관계, 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벌어졌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면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잘 따져가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1910년대 정치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사진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주의 깊게 봐볼까요?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 사진 좀 무서워 보이지 않나요? 지금 보면은 칼 같은 것도 들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제복 차림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 강압적인 분위기,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칼을 차고 양복을 입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1910년대에 이게 찍었던 모습인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그 다음에 공포스럽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탄압하고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론,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도 못 씁니다. 대한매일신보, 황성승보 이러한 다양한 신문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신문들 강제로 폐간당합니다. 그리고 출판 못합니다. 우리의 책을 만들 수 있는 권리조차 없었고요. 집회 같은 거 못해요. 네, 집회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결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조직을 만들거나 이러한 권리를 억압당하게 됐다라는 소리입니다. 왜 선생님이 계속 무단이라는 말을 쓰는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을 완전히 억압시켜버렸던 사회가 1910년대 무단통치기라는 소리예요. 이 무단통치기의 개별적인 통치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한 그런 법들을 제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있었던 통감부라는 기구 기억나십니까? 1905년에 우리 썩을 인간 5명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시켰던 오적들이 있었죠. 그 을사오적 때 이제 조약이 체결이 됐었는데 그게 바로 을사늑약이었던 겁니다. 그 을사늑약의 결과 우리나라에는 통감부라고 하는 식민지배 기구가 설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구에 이토 히로부미 통감이 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탄압하게 되죠. 그 통감부입니다. 그 통감부가요 이름을 바꾸게 돼요. 그 통감부가 바로 조선총독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조선총독부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식민 지배하기 위한 그런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조선총독부의 대빵은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조선총독이에요. 이 조선총독은 육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군인 출신이라는 소리네요. 한마디로 무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전근대사에서 배웠던 것 기억나시나요? 무관은 우리 몸으로 싸우는 군인들이고요. 문관들은 머리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학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조선총독부의 총독들은 대부분 거의 다 100% 정도가 다 무관 총독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군인들 어때요? 무기 같은 것도 장착하고 있고 딱
딱 제복 같은 것도 입고 얼마나 무서워 보입니까? 그러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게 이 조선 총독의 임명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총독부터가 군인이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까불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조선 총독이었어요. 이 조선 총독은요, 군 통수권, 그러니까 군인들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고, 입법권,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 행정권, 그러니까 모든 행정을 뭔가 관리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사법권, 법을 얘가 어떻게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재판할 수 있는 권리, 얘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얘가 막강한 권력이 집중되었던 게 조선 총독이었다는 소리죠. 그리고 중추원이라고 하는 기구가 또 설치가 되는데, 조선 총독부 밑에 설치되는 의결기구, 국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추원은 대부분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었냐? 조선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이 조선인들은 다 친일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게 유리한 조약들, 어느 나라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내세우겠나요? 당연히 일본에게 유리한 것을 내세우겠죠. 그러니까 이 중추원도 사실상 일본의 식민 지배 기구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의 모습을 떠올리면 이러한 사진 같은 모습을 떠올리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경찰이 더 이상 경찰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제강점기 1910년대에는요, 경찰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군인, 특히 헌병들이 돌아다니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헌병들이 경찰의 지휘를 계속 내리고 그 다음에 경찰의 행색을 하는 그런 제도를 헌병 경찰 제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헌병 경찰들은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권리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재판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법을 통해서 심판을 하는 그런 과정이겠죠. 이 재판이 아예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결처분권이라고 해서 이 헌병 경찰들은 그 즉시 처분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심판을 내리지 않고 지 마음대로 거기에서 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병 경찰제는요, 즉결처분권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권리를 부여했던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 즉결처분권과 동시에 어떠한 또 처벌 같은 게 있었냐면, 조선 태영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한국민속촌이나 서울랜드 가서 곤장 같은 거 혹시 맞아본 적 있나요? 선생님은 겁이 조금 많아서 맞아본 적은 없는데요. 친구를 제가 한번 맞춰봤어요. 네, 친구는 굉장히 아파하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 곤장을 칠 때 그 때리는 막대기를 태라고 부르거든요. 그 태가 굉장히 이 공기 저항을 아무리 받는다고 해도 되게 세요. 이 힘까지 완전히 이제 받기 때문에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를 가지고 사람을 때리는 형벌을 태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조선 태형령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일본인에겐 적용이 되지 않고 조선인에게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선 태형령까지 이 즉결 처분으로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항상 연출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교사들은 칼을 차고 다니고요. 그리고 거리에는 칼을 차고 있는 이러한 헌병들이 계속 사람들을 감시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침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토지를 조사하겠다는 뜻입니다. 왜 굳이 토지를 조사를 했었냐? 여러분들이 토지를 갖고 있다는 걸 한번 증명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 등을 내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의 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신체 포기각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유치원 때 담임 선생님의 사인, 그리고 부모님의 편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성적표, 그 다음에 옆자리 친구의 사인, 이런 거 다 받아오라고 한번 해볼까요? 받아올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은 자신의 토지임을, 소유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 증거 몇 가지 미션을 통과해야만 자기 토지임을 증명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터무니없는 그런 미션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 일본은요, 엄청나게 촉박한 기한을 주고 이 미션을 통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잃어버리게 되죠. 자기 토지임을 증명하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회사령, 어업령, 광업령, 이러한 새로운 명령들도 있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회사를 세울 때에는 반드시 조선총독부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예요. 그게 바로 회사령이고요. 어업령과 광업령도 마찬가지로 어업활동과 광업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누구의 사인이 있어야 된다. 조선총독의 사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본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토지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다 지금 일본인의 비율이 훨씬 높죠. 그렇죠. 점점 갈수록 이게 다 이러한 토지조사 사업이랑 회사령, 어업령, 광업령과 같은 제한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계속 경제적인 침탈도 마다하지 않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제강점기 1910년대에는 공포스러운 분위기와 강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탄압해 나갔고, 그리고 경제적인 침탈도 마다하지 않고 계속 했다라는 게 이 10년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